캐나다 이야기를 좀 이제 들어보고 싶은데, 사실 오늘 캐나다를 이렇게 하나의 사례로 다루게 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캐나다 정부가 갖고 있는 탄소 중립은 사실 그 어떤 나라보다도 먼저 이제 시작이 됐고, 캐나다는 상당히 그 지역 단위에서 깊은 고민을 가지고 시민사회와 또 주정부가 그들의 맥락에서 그들만의 기후변화, 탄소 중립의 여러 가지 정책 그리고 사업들을 함께 실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네, 그런 면에서 오늘 여러 국가들이 있는데 특히 오늘 그 캐나다의 퀘벡주 매우 아름답죠. 오늘 특히 그 제주도하고 비견할 수 있을까요? 뭐 어디가 낫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예, 아마도 그 아름다움으로 치자면 캐나다에서 뭐 둘째가라면 서러울 것 같은 정도의 아름다운 퀘벡주. 그리고 퀘벡주의 그 캐피탈 수도는 몬트리올이죠.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국제적으로 유명한 수도이기도 합니다. 도시이기도 합니다. 오늘 퀘벡 주정부에서 다양한 혁신 활동을 촉진하시고 또 한국 정부와 다양한 사업들을 매치메이킹 하시는 전문가세요. 특히 혁신 성장과 혁신 생태계 분야에 있어서 많은 협력 사업을 촉진하고 계신 전문가이십니다. 오늘 캐나다 퀘벡주가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유지하면서 과연 국민분들과 어떻게 협업을 하는지 또 어떤 정책적인 변화를 일으키는지 좀 사례를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아마 오늘 퀘벡주 이야기를 듣고 아마 서귀포 문화도시 제주도의 이야기를 듣게 되신다면 오늘 이 포럼을 참여해 주신 분들의 어떤 그 국제사회의 어떤 변화 그리고 자연환경 속에서 거주하는 많은 주민들이나 이해관계자분들이 탄소 중립을 어떻게 고민하고 실현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접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모신 분은 주한 퀘벡 정부 대표부에서 일을 하고 계신 임용우 상무관이십니다. 상무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한 퀘벡 정부 대표부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임용우 상무관이라고 합니다. 제가 현재 지금 연구와 혁신 담당하고 있다 보니 또 이런 기회를 이제 얻게 돼서 참 영광입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는 일단 유감스럽게 제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릴게 제가 한국말 조금 약간 서툴 수도 있다 보니 좀 어려운 단어들은 제가 좀 영어로 이제 할 수 있다 보니 좀 그런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네, 제가 일단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그 탄소 중립대에서 이제 당연히 이제 설명도 하고 얘기도 하겠지만 좀 이제 제 계획가 이렇습니다. 이제 당연히 이제 캐나다에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캐나다 현황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또 퀘벡과 한국과 어떤 지금 업무를 어떤 교류를 하고 있는지 설명도 하고 그다음 이제 카본 뉴트럴리티 탄소 중립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캐나다를 들으시면은 대략 제가 봤을 때 한국 분들이 이제 많이 아실 것 같지만, 네, 캐나다는 이제 지도 보시면 이렇게 큰 나라기도 하고, 일단 인구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구를 이제 뭐 영어로는 37 million이고 한국말로는 3,700만 명이 현재 지금 인구가 있고요. 한국이랑은 좀 비교를 하자면은 한국은 한 53 million 정도니까 한 5,300만 명 정도 이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의 인구가 좀 더 많다고 보면 되겠죠. 캐나다는 땅덩이가 훨씬 더 크지만. 그리고 이제 수도는 오타와라고 합니다. 이제 다들 토론토라고 이렇게 들으실 분도 있겠지만 토론토에 한 6시간 정도에 이제 운전할 수 있는 거리가 이제 우리 수도고요. 그리고 그 면적을 보시면 좀 놀라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캐나다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일 큰 나라라고 보면 되겠죠. 1등은 이제 러시아고 캐나다는 두 번째고 여기 왼쪽 보시면 한국보다 한 90배 더 크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좀 큰 나라죠. 그렇지만 북쪽은 좀 많이 춥고 해서 사람들 많이 안 살고 있고요. 좀 특이한 팩트들을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이제 한국 아니면 교포 분들이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그래도 꽤 많이 있습니다. 한 16만 명 정도 되고요. 반대로 캐나다 사람들이 한국에 지금 뭐 살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한 27,000명 됩니다. 저도 사실 제가 제 자신을 소개 조금 드리자면 제가 이제 한국에서 태어나긴 했는데 5살 때 이민 갔다 보니 제가 이제 캐나다 사람 돼서 사실 귀국해서 이제 지금 퀘벡 정부에서 일하고 있는데 제가 이 27,000명 중에 한 명이 되겠죠.
네, 그리고 캐나다는 당연히 영어로 이제 당연히 그 official language 영어긴 하지만 좀 아시겠지만 불어로도 많이 씁니다. 네, 그래서 모든 제품에 이런 거 밑에 왼쪽 보시면은 영어랑 불어 둘 다 적혀 있어요. 좀 네, 특이한 거죠. 네, 그리고 이것도 배경을 말씀드려야 될 게 캐나다랑 한국과 이제 FTA를 체결한 지 한 2015, 16년쯤에 체결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세컨드 라운드로 한 2017, 18년쯤에 두 번째를 뭐 사인했는데 그게 Science, Technology and Innovation Agreement인데 과학과 테크놀로지와 혁신 그런 거를 맺어서 제 일자리에 생기게 됐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 혁신을 담당하고 있고 두 나라들과 이제 많은 교류를 연구 쪽으로 하려고 이제 제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뭐 또 별건 아니지만 캐나다에서 한국 분들이 많이 공부하고 계시죠. 이걸 왜 얘기하냐면 솔직히 한국이 인구도 좀 꽤 되는 나라긴 하지만 딴 나라들 프랑스 이런 데는 인구가 더 많지만 그만큼 한국 분들이 캐나다에서 많이 이제 공부를 하고 있죠. 왜냐면 그만큼 혁신적이고 이제 그런 나라다 보니 이건 제가 나중에 좀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거는 캐나다가 참 다양한 나라라고 보면 되겠죠. 이게 혁신과 뭐 그런 거에 큰 영향을 가지만 한국 분도 꽤 이제 계시지만 주로 중국 분이나 이런 분이 좀 더 많이 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퀘벡에 근무하다 보니 이제 캐나다에 주가 많지만 온타리오 주는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거기가 토론토가 온타리오 주의 수도긴 한데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퀘벡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퀘벡 수도는 퀘벡시고 퀘벡 안에서 아마 들어봤던 도시는 몬트리올 이런 거고 아마 아시겠지만 그 옛날에 좀 유명했던 드라마 도깨비가 퀘벡에서 촬영을 됐다 보니 한국 분들이 이제 슬슬 조금 퀘벡이 아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약간 관광 이런 거에 알고 있지만 제가 좀 탄소 중립과 그만큼 퀘벡의 혁신이고 퀘벡과 한국과 얼마나 교류가 많은지 제가 곧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조금 얘기했겠지만 많은 훌륭한 대학들과 그런 아카데미가 되게 생태가 되게 잘 돼 있는 나라라고 보면 되고요. 뭐 토론토 대학 들어보셨겠고 맥길, UBC 이런 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퀘벡과 한국과 어떤 교류가 일어나는지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퀘벡은 나라는 아니지만 주정부이긴 하지만 캐나다가 연방정부라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어서 퀘벡도 좀 많은 자유를 얻고 있죠. 그래서 좀 특이한 게 퀘벡이 대사관 안에 팀이 있기도 하지만 이런 약간 government office 아니면 대표부를 좀 많이 이제 활용하고 있는데요. 거의 나라까지는 아니도 그래서 33개국의 이제 대표부가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도 있죠. 뭐 도쿄도 있고 등등등. 그래서 이 대표부들이 약간 대사관처럼 뭐 연구혁신도 하고 뭐 그런 많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거는 스킵하고 그리고 좀 특이한 게 퀘벡과 몬트리올이 되게 살기 좋은 데라고 되게 유명하기도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살기 좋아야지 많은 과학자들과 이렇게 혁신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걸 많이 선호하고 있어요. 그리고 퀘벡과 한국과 좀 많은 뭐라 해야 될까 그 트레이드를 되게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제가 이건 시간상 스킵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중요한 게 퀘벡이 이제 한국과 얼마나 긴밀한 사이인지를 좀 보시면 이거 보시면 알 것 같은데 많은 한국 대기업들이 퀘벡과 몬트리올과 교류 및 투자 FTA 이런 걸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삼성 같은 데는 그 몬트리올 안에 아예 무슨 삼성 리서치나 삼성 AI 랩 이런 데를 아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딴 데 뭐 예를 들면 뭐 넷마블 이런 데는 이제 아예 퀘벡의 회사들한테 투자도 한 이런 케이스 되게 많이 그만큼 좀 특출된 생태계로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좀 더 스킵하고 뭐 연구를 많이 하는 되기도 합니다. 한국처럼 퀘벡. 일단 제가 좀 이제 탄소 중립으로 좀 이제 집중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탄소 중립이라고 하면은 물론 정부의 힘이 많이 들어가겠죠. 한국도 그렇듯이 한국도 뭐 그린 뉴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많은 정부의 그런 지침과 이런 가이던스가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퀘벡과 캐나다도 마찬가지로 이런 government priority A라고 해서 이제 정부가 이제 이렇게 좀 가이던스 내려서 하는 이런 그런 에리아가 있는데 물론 그린텍, 에코텍이 그런 탄소 중립의 이제 산업에 당연히 관련돼 있지만 인공지능이나 뭐 배터리 이런 거를 같이 이제 해서 탄소 중립을 이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정부 지침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되고요.
이제 현황을 좀 알려드릴게요. 캐나다 퀘벡과 그런 게 이산화탄소의 그 배출 이런 거 당연히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제가 알기로는 캐나다가 조금 더 한국보다 그 배출 많이 하는 현황이긴 한데 이게 차트 보시면 이제 이게 그 메가탄스로 이제 그 유닛을 하고 있는데요. 이 차트를 대략 보시면은 어디서 이제 이산탄소가 나오는지 알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에너지 트랜스포트 그러면 뭐 차 뭐 이런 뭐 그런 데서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뭐 agriculture 이라면 이제 그 농사 지었을 때도 당연히 배출되고 이렇게 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왼쪽은 캐나다, 중간은 약간 퀘벡 그리고 오른쪽은 약간 전체로 좀 이렇게 차트로 다시 이렇게 정리된 건데 퀘벡을 또 어떻게 보면 캐나다 좀 이렇게 그런 어디서 배출이 나오는지 좀 비슷하기도 합니다. 뭐 당연히 농사부터 뭐 건물도 당연히 나오기도 하고 등등등.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캐나다가 대략 한 700, 800 정도인데 한국은 한 5, 600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뭐 다음 발표 때 많이 설명 많이 하겠죠. 그리고 조금 특이한 현상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탄소 배출이라 그러면은 전기에 많이 쓰겠죠. 뭐 그런 뭐 전기발전소 이런 식으로 많이 쓰기도 할 텐데 캐나다는 좀 자연이 다들 아시겠지만 자연이 아주 풍부하다 보니 캐나다의 electricity generation 전기 발전은 이거 한국말로 제가 써놨는데 수력으로 이제 물로 hydroelectricity라고 하는 수력으로 많이 이제 됩니다. 여기 차트 보시면 tidal이라 써 있는데 물론 이게 하이드로는 어떻게 보면 거의 탄소 중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왜냐면 이제 오일이나 가스를 쓰는 것도 아니다 보니 그냥 어떻게 보면 거의 순수한 물로 하다 보니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sustainable 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차트는 캐나다고 또 신기한 것은 중간은 퀘벡인데 퀘벡은 좀 특출된 게 퀘벡의 그러니까 전기 발전소의 전기는 그 이산탄소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얘기했듯이 수력, 하이드로 엘렉트리시티를 쓰기 때문에 거의 95, 아마 지금부터 높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전기에 할 때는 퀘벡이 좀 많이 이제 지속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으니 그럼 퀘벡에서는 어디서 탄소 배출이 많이 하냐? 제가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주로 뭐 자동차나 아니면 건물 아니면 뭐 산업 이런 데서 많이 나오다 보니 그렇게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특출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 이거는 한국의 이제 전기 발전을 하는 건데 한국은 뭐 수력은 그렇게 많이 발달된 것 같지 않고 보시면은 뭐 오일, 가스 이런 걸 많이 쓰는 현황이다 보니 그리고 석탄도 좀 많이 쓰다 보니 그런 것도 좀 많이 해야겠죠. 네. 그러고 이제 캐나다 퀘벡의 지침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전기 발전을 많이 이제 renewable 에너지를 많이 쓰다 보니 특히 transportation 뭐 그런 버스 아니면 자가용 이런 데를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려면 전기차 이런 거나 배터리 이런 거에 좀 산업을 많이 이제 집중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carbon capture utilization storage라는 기술도 많이 발달하고 있어요. 이게 한국말로 탄소 포집인 것 같습니다. 네, 좀 제가 찾아봤어요. 조금 어려운 단어라서. 네. 그런 데서 좀 많이 이제 집중하고 왜냐면 제가 설명했듯이 그런 산업의 배출을 많이 하다 보니 그걸 다시 이제 그 카본을 이제 캡처 하려고 그런 기술도 많이 하고 있고 또 한국이랑 비슷하게 하이드로젠도 수소의 그런 기술도 지금 많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아마 제가 제일 많이 설명하게 될 거예요. 그게 제일 많이 좀 한국이랑 제주도 그렇고 한국이랑 많이 협력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걸 많이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carbon capture, utilizing, storage 방금 탄소 포집 그냥 샘플이긴 한데 캐나다에서 이런 벌써 산업에 많이 투입이 돼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좀 이런 차트인데 이거는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일단 어떤 산업이나 그런 데서 이제 그런 탄소가 많이 나오게 되면 그걸 다시 포집해서 대충 얘기하자면 땅에 다시 넣는다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런 건 좀 잘 아실 것 같으니까 이런 둘이 샘플들이 있습니다. 캐나다가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죠. 특히 얘기했듯이 산업이 많다 보기도 하고 캐나다가 오일과 이런 것도 많이 이제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탄소가 많이 나온다 보니 그걸 이제 포집하기 위해서 이런 기술도 많이 발달했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 수소 산업도 지금 한국도 그렇고 약간 전 세계에 약간 이게 트렌드긴 한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캐나다와 퀘벡에 많은 연구나 많은 투자나 많은 산업이 많이 발달되고 있고 저는 좀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략적인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탄소라면은 종류가 많이 있긴 한데 현재 캐나다도 그렇고 전 세계에서 주로 쓰고 있는 그 하이드로젠 그 수소가 그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좀 아쉬운 게 하이드로젠이 나오는 그런 방법이 많긴 한데 그레이 하이드로젠 보시면 약간 그런 아직도 그런 오일이나 가스 그런 데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100% 그렇게 지속 가능하다고 보면 없겠지만 일단은 이게 제일 가격이 좀 경제를 하다 보니 이거를 좀 많이 아직도 쓰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대충 보시면은 이게 가격이 1이라고 하면은 좀 더 진짜 완전 지속 가능한 그런 하이드로젠은 그린 하이드로젠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뭐 태양광 에너지를 써가지고 물로 해가지고 전기로 해서 이렇게 대략 얘기 좀 그렇게 나오는 건데 이건 아직 좀 가격이 많이 비싸죠. 그래서 이게 조금 솔직히 이게 제대로 된 이제 수소긴 한데 아직은 좀 가격 때문에 경제적이 조금 약하긴 하죠. 이것도 많이 발달 중입니다. 캐나다도. 그래서 이건 대충 제가 정리해 봤는데 현재 그 미국 달러로 1kg 이제 그 수소를 대충 가격을 얘기하자면 캐나다는 지금 4.5, 4.8 정도인데 한국 조금 더 비싸긴 하겠죠. 이제 좀 자연이 좀 덜 풍부하다 보니. 근데 이제 추측해 봤을 때 2030년에 가격이 이 정도 될 거고 2050년이면 훨씬 더 경쟁해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도 수소가 이제 미래로 이제 미래 기술이라고 저도 한국처럼 보고 캐나다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좀 더 퀘벡으로 집중하자면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차나 이런 것도 하고 있지만 산업, 인더스트리를 특히 이제 하이드로젠으로 많이 디카보네이트 하려고 그런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그 전기 발전소는 벌써 이제 지속 가능하다 보니 좀 지속하지 않은 것들이 이제 산업이다 보니 거기에 이제 그 하이드로젠을 많이 쓰려고 하고 그런 이제 시도나 파일럿 프로젝트나 벌써 그런 산업들이 많이 발달돼 있습니다. 이거는 뭐 크게 얘기할 건 아니지만 이제 하이드로젠 봤을 때는 뭐 우리가 봤을 때는 뭐 당연히 그런 수소차 이런 것도 당연히 좋겠지만 이제 그 화학 인더스트리에도 많은 이제 지속 가능하게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가 차트 이제 정리해봤는데 뭐 시간상 제가 스킵하고 일단 캐나다에 좀 퀘벡과 캐나다에 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경쟁적으로 나갈 수 있다, 수소 쪽으로 나갈 수 있다 보면은 특히 혁신과 그런 아카데믹 베이스, 대학교 뭐 그런 연구 비용 이런 것들이 좀 되게 잘 돼 있다 보니 그러다 보니 캐나다랑 좀 협력하는 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뭐 모든 다 아시겠지만 일단 수소 이런 거는 좀 가격이나 아니면 마켓이나 이런 게 아직 조금 준비가 덜 돼 있지만 그런 게 이제 큰 챌린징이긴 하지만 캐나다나 전 세계도 그런 게 또 다 비슷하겠지만 그러고 이제 이건 조금씩 제가 봤을 땐 좀 잘 되고 있지만 이제 공공인 그런 어, 어, 의식이 봤을 때 조금 이제 그런 수소가 좀 좋아지긴 한데 옛날에는 뭐 수소면은 뭐 이렇게 막 불타고 그러면 어떠냐 이런 좀 옛날에 이슈가 있었었는데 기술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이 이제 괜찮아진 것 같고요. 자, 그럼 일단 좀 더 정책대에서 제 퀘벡의 정책대에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아까 전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는 건 얘기했지만 좀 정책적으로 봤을 때 하이드로 퀘벡이라는 데서 이런 탄소 중립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소요. 하이드로 퀘벡은 어떻게 보면 한국으로 비교하자면 한국의 캡코 그 KEPCO인데 한국말로 제가 까먹었는데 한국 그 공공기관일 거예요, 거기들. 그런 데랑 비슷하게 보시면 될 거예요. 하이드로 퀘벡이 이제 그런 발전소도 관리도 하기도 하지만 이런 쪽에서 많이 연구하기도 하고 뭐 스타트업도 키우고 되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스킵하고 또 중요한 게 퀘벡은 좀 봤을 때 당연히 톱 다운 이제 정부가 이제 지침해서 이제 이렇게 시키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주로 이제 커뮤니티 아스펙트라고 하는데 좀 이제 bottom up approach도 많이 하는 건데 그게 예를 들면 이제 일반 기업이나 뭐 아니면 그런 시민들도 참여해가지고 그들과 같이 일해서 꼭 이렇게 큰 사업 뭐 크게 뭐 짓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들을
이용해서 조금씩이라 해서 이제 탄소 중립을 하는 그런 사업도 많이 하고 있죠. 예를 들면 뭐 파밍 할 때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집 안에 그런 히팅 시스템 이런 것도 좀 어떻게 바꾸고 해서 이런 식으로도 우리 퀘벡이 좀 많이 정책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크게 그런 탄소중 형식 생태계를 제가 이걸 정리 대략 해봤는데 물론 뭐 스타트업부터 뭐 대학교부터 이제 정부부터 다 이렇게 있긴 한데 중요한 것은 이제 정부기관이 제일 중요하게 역할을 해야 될 게 그런 커넥션을 만드는 게 이제 그 정부의 역할을 많이 하고 있죠, 퀘벡이요. 그래서 뭐 스타트업이나 기업들이나 뭐 연구기관에 같이 해가지고 그런 연구를 해가지고 새로운 기술을 발달하거나 그런 쪽으로 많이 이제 제가 인도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도 그런 비슷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 물론 탄소 중립이 그런 하이드로젠 이런 것도 있겠지만 다들 아시겠지만 태양광 에너지나 윈드 에너지 이런 쪽으로도 많이 쓰고 있긴 한데 그런 건 다들 아시겠지만 좀 단점이 태양광 에너지가 태양이 없으면은 에너지가 없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퀘벡도 이제 그런 탄소 중립 중에 큰 정책 중에 하나가 배터리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배터리 클러스터 생태계로 만들었었고요. 많은 이제 일도 일어나고 있고 예를 들면 아예 그런 배터리의 그런 부품도 뭐 리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셀도 만들고 어셈블리부터 이제 A부터 Z까지 퀘벡 안에 다 이제 발달을 해놨습니다. 네, 그렇게 설명하면 되겠고요. 뭐 이거는 대략 정리하는데 퀘벡이 좀 이제 지역적으로 봤을 때 여기 있다 보니 이제 노르트 아메리카 북미에 이제 클러스터에 이제 투입돼 있죠. 그래서 뭐 테슬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삼성 이런 데랑도 많이 이제 현재 이제 같이 일도 하고 있습니다. 뭐 SK 이노베이션도 있고요, 등등. 이거는 뭐 크게 설명 안 되겠지만 대충 얘기하자면 탄소 중립이라는 게 이제 배터리도 만들 때 거기에 탄소가 많이 배출되겠죠. 뭐 마이닝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그러다 보니 A부터 Z까지 좀 이렇게 클린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정책을 만들어놔서 그런 식으로 이제 뭐 마이닝부터 리사이클링 할 수 있게끔 그런 정책과 에코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뭐 이런 혁신 생태계가 있고 좀 더 그런 케이스를 얘기하자면 물론 다 아시겠지만 탄소 중립은 이제 퀘벡은 특히 그 자동차나 뭐 자경 이런데 이제 탄소가 많이 배출되다 보니 그런 차징 스테이션, 전기차 이런 걸 이제 열심히 지금 그런 인프라나 뭐 기업들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기업들이 뭐 차징 스테이션을 많이 만들고 등등 이런 것도 하고도 있고 그리고 뭐 약간 SK T맵처럼 그런 것도 해서 좀 이렇게 거리를 좀 줄일 수 있게 이런 기술도 지금 많이 발달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그런 트랜스포테이션도 그렇지만 집안에서도 뭐 예를 들면 전기를 조금 덜 쓰거나 히팅 덜 하거나 이런 것도 좀 이렇게 많이 이제 추진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 아까 얘기했듯이 태양광 에너지 쓸 때 그 에너지를 세이브해서 그 밤일 때 써야 되고 이런 것들 탄소 중립이 아주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기술도 많이 발달하고 있죠. 예를 들면 solid state battery라고 이런 기술도 많이 이제 발달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건 딴 프로젝트는 크게 얘기 안 하겠지만 뭐 스마트 마이크로그리드 이런 것도 탄소 중립 많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특출되어 있는 게 물론 탄소 중립 생각하는 뭐 산업이나 뭐 전기차 이런 것도 있는데 좀 더 특이하게 가면 AI도 활용해서 이제 에너지를 전략하게 그게 다 탄소 중립이다 보니 그래서 이런 AI 기업들도 그런 뭐 스마트시티나 IoT 센서 이런 거에 투입해서 에너지를 덜 쓰게끔 이런 기술도 많이 발달하고 있죠. 물론 에너지가 덜 쓰게 되면 아마 탄소가 덜 이제 배출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많이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특이한 게 배터리를 우리가 생각하면 뭐 그런 마이닝도 하고 생산도 하고 한국도 배터리 산업이 되게 잘 돼 있죠. 근데 좀 퀘벡이 특출돼 있는 게 물론 생산도 중요하지만 이제 다 쓰고 나면 어떡할까요? 뭐 테슬라 차 이런 데 차 보면 아시겠지만 리튬 배터리 보면 뭐 3년, 5년 정도 가면은 옛날엔 100%인데 뭐 한 80, 70, 60% 내려가다 보니 교체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좀 안 좋으면 버려야 될 수도 있는데 당연히 배터리 잘 아시겠지만 좀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 좀 환경에도 오염도 많이 되고 배터리 만들 때도 새로운 거 만들 때도 이제 탄소 배포가 많이 되죠. 뭐 마이닝부터 그런 거 산업에 만들어야 되다 보니 그래서 배터리 재활용 이런 산업도 많이 발달돼 있습니다. 이 리티엄이라는 기업은 이제 그 중에 하나고요. 대충 보면은 이런 그런 배터리 재활용하게 된다면은
이 차트를 보면 특히 마이닝을 스킵할 수가 있죠. 다들 아시겠죠? 마이닝은 이제 땅에 리튬 캐는 건데 거기서 아마 탄소 배포가 제일 많은 게 되는 부분 중 하나일 거예요. 근데 이것만 스킵해도 이제 탄소 중립에 많이 도움이 되죠. 그래서 뭐 이거는 제가 설명 크게 안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일럿 플랜트도 지금 현재 이제 만들고 있고 이제 많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연구 실험실 담당이다 보니 한국과 퀘벡과 한국과 캐나다가 이제 협력해서 이런 걸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도 좀 제가 많이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캐나다, 한국 그 국제 혁신 프로그램 이런 게 아예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캐나다나 퀘벡 기업이든 기관과 한국 기관과 같이 파트너십 맺어서 정부 예산을 이제 따와서 연구를 할 수가 있죠. 그 연구가 물론 막 스마트시티 IT도 있지만 탄소 중립돼서 물론 됩니다. 그게 뭐 AI를 써서 탄소 중립 어떻게 하던가 아니면 뭐 배터리에 새로운 멤브레인을 만들어서 탄소 중립 도와준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예산을 우리가 이제 드리기도 하죠. 네. 그리고 advanced material이 한국말로 신재질일 거예요. 네, 신재질 공동 연구도 제가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건 한국연구재단과 이제 퀘벡에 있는 프리마퀴벡이라고 같이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것도 비슷하죠. 이제 두 기관들이 이제 협력해서 연구 과제를 이제 내면은 이제 그런 예산을 투입하는 이런 이제 사업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신재질이다 보니 신재질로 뭐 그런 뭐 카본 뉴트럴리티에 도움 많이 되는 것들 많이 할 수 있게 되는 배터리도 되고 아니면 수소 뭐 하는 것도 되고 등등등. 그리고 뭐 물론 큰 건 아니지만 스타트업도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얘기했듯이 스타트업이 혁신이다 보니 그런 이런 탄소 중립에 이제 도움될 만한 그런 스타트업들 이제 지원도 많이 하고 있고요. 뭐 연구도 많이 하고 그리고 중요한 게 캐나다, 한국, 퀘벡도 그렇고 한국과 협력을 하려면은 만나야 되죠. 물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온라인 만나서 조금 힘들긴 하지만 협력이 하려면 만나는 게 참 중요하다 보니 이런 미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많이 해요. 그래서 주로 캐나다에 있는 기관이나 뭐 공무원분이나 기업들은 이제 한국에 데리고 와서 한국에 있는 뭐 기관, 연구기관이든 대학교든 기업이랑 이제 매칭시켜서 연구를 공동 연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비즈니스 할 수 있고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예를 들면 배터리 산업 이런 것도 이제 많이 합니다. 이게 배터리가 탄소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 캐나다도 그런 리튬도 캘 수도 있겠지만 이제 기술도 많이 갖고 있어서 이렇게 해서 매칭시켜서 좀 많이 일도 이루어지게 돼요. 하고 AI도 하고 있고 스마트시티 등등 뭐 이거는 그냥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을 해서 이제 좀 제주도 그렇고 서귀포도 그렇고 캐나다와 이제 퀘벡도 이제 많이 협력해서 이제 탄소 중립을 열심히 해가도록 해야죠. 네, 그게 다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퀘벡 주정부의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정다운 부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파울러스 저기 디렉터 정다운입니다. 30분, 15분 줄였으니까 되게 짧은 시간에 이제 뭐 어려운 주제를 설명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그 탄소 중립 전문가는 아니고 저는 이제 컨텐츠 제작 전문가인데 뭐 이번 주제가 탄소 중립을 위한 뭐 그런 주제를 하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요청이 와서 제가 직접 한 거 중에서 물론 이제 뭐 친환경 이런 쪽으로 뭐 하긴 하는데 그게 막 엄청나게 대단한 예시를 제가 제 걸로는 예시 보여드리기 좀 어렵고 일단 그 탄소 중립 위한 콘텐츠 중심 소통 활성화 전략을 하기 전에 먼저 이제 콘텐츠 중심 소통 활성화 전략을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하는 거 예시를 살짝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아닌 이제 다른 큰 기업들이 좀 되게 잘한 그 샘플을 가져와서 두 가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예시를 제가 오늘 준비해 왔는데요. 하나는 제가 대한민국 정부 채널에서 하고 있는 콘텐츠를 저희 회사에서 제작하고 있는데 그걸 예시로 아까 얘기했던 콘텐츠 중심 소통 전략을 좀 잠깐 얘기해보고 이제 어느 정도 그게 이제 기본 원리가 좀 이제 설명이 되면 레놀 제가 이게 한국말 발음이 좀 애매한데 이게 불어 회사 프랑스 회사에서 이 레놀이라는 회사가 만든 되게 좋은 친환경 케이스 예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모든 이제 저희가 이제 특히 저희 회사는 이제 프로덕션자 에이전시인데 크리에이티브 에이전시인데 이런 크리에이티브 에이전시들이 하는 방법이 뭐 회사마다 다르긴 한데 먼저 문제 제기, 프로블럼이 있겠죠? 프로블럼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죠. 그다음에 이 솔루션 제공하고 나서의 이제 아웃컴,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냐 이 세 가지를 많이 보긴 합니다. 물론 이 안에서도
세부 사항들이 많이 있긴 한데, 예를 들어 이제 프로블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특정 기획 의도, 우리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싶어요, 이걸 더 좋게 만들고 싶어요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요. 솔루션으로 넘어가면 이제 저희 입장에서 크리에이티브죠. 좀 창의적인 방법을 활용해서 온라인 매체를 쓰든지, 예를 들어 영상이라든지 뭐 인스타그램, 뭐 틱톡 등등 이런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든지,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이벤트를 해서, 오프라인 이벤트를 하면 진짜 뭐 천차만별이죠. 뭐 무슨 그냥 선물을 나눠주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진짜 뭐 도시 차원에서 큰 행사를 하는 걸 수도 있고, 이런 솔루션을 제공하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아웃컴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상황마다 다르지만 그냥 몇 개 좀 정리해보자면,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인식 개선이겠죠. 이런 캠페인을 통해서 사람들 인식이 개선이 되고, 뭐, 친환경이 중요하다, 이런 뭐 마음가짐을 줘야 되겠죠. 하지만 인식 개선에서만 멈추면 그냥 뭐 개인에 끝나기 때문에 조금 아쉽고, 여기서 예를 들어 특정 컨텐츠를 만들었으면, 영상을 만들었으면 뭐 이 미디어 확산,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고, 미디어가 많이 이제 노출이 되면 당연히 언론 노출도 같이 되겠죠. 언론 노출이 되면 또 이제 운이 좋으면 광고제, 수사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에이전시 같은 경우는 광고주의 수상이 되게 중요한 사항인데, 이런 것까지 저희가 고려를 하고, 이게 이제 좀 많이 또 이슈가 되면 다시 반대로 올라와요. 광고지 수상을 하면 당연히 또 언론 노출이 되고, 자연스럽게 또 미디어가 이제 조회수가 올라가고, 미디어 조회수가 올라가면 많은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인식 개선이 그만큼 더 커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상호작용하는 그 상황들이 있어서, 이런 인식 개선이 되면 그럼 결과적으로 인류 혹은 환경에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 친환경에 대해서 좀 지식이 잘 없다가 이런 어떤 특정 친환경에 대한 영상을 너무 재밌게 감동적으로 보면, 나도 이런 친환경적인 뭐 탄소 중립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조금씩 환경도 보호가 되는 그런 이제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이제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다 잘 되면 공공기관은 사실 뭐 상관이 없긴 한데, 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 증가까지 가는, 이제 되게 이제 가장 이상적인 케이스죠. 뭐 매번 이게 매출 증가까지 가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번에 가져온 예시는 사실 이 모든 거를 다 통합한 그런 케이스로 가져왔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린 대한민국 정부 채널에서 저희가 이제 온라인 확산 전략을 할 때 어떤 방법을 했는지 살짝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이거 탄소 중립 주제는 아니고, 뭐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팬데믹에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 이제 만든 영상인데, 지금은 다 이제 적응했고 마스크 쓰는 게 당연하고 뭐 당연한 거지만, 작년에는 사실 좀 두려움도 컸고, 뭐 사회적 거리두기 부담감도 컸고, 다들 좀 이게 과연 얼마 동안 오래 가야 되는지, 내가 과연 뭐 위험한 게 아닌지 고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좀 다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하고 힘내고 마스크도 잘 쓰고 또 잘 버티자라는 메시지를 던지고자 하는 숙제를 저희한테 줬습니다. 저희 회사한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영상을 하나 만들게 되는데, 먼저 문제 제기가 뭐 이거 다 읽을 필요는 없지만, 결론적으로는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하는 거죠, 코로나. 지금은 좀 많이 백신도 맞고 해서 이제 적응이 됐지만, 작년에는 다들 두려움이 크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친구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학교 돌아갈 수 있을까? 뭐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까? 여러 가지 두려움도 있고, 또 마스크 쓰는 거, 사회적 거리 두개 너무 불편하고, 이런 데서 불만이 많았죠. 이거를 어떻게 좀, 특히 또 MZ 세대에게, 특히 이번 우리 하는 세미나가 또 MZ 세대를 위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MZ 세대에게 또 이걸 좀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인식 개선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키워드로 따지면 외로움이 있었죠. 집에만 처박혀 있는, 뭐 자택근무해야 되고, 또 두려움, 또 거부감, 정부 정책에 대한 거부감,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거부감 등등,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게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솔루션이 이제 뭘까? 어떻게 하면 이거를 우리가 좀 더 개선할 수 있을까? 물론 이제 이걸 우리의 어떤 영상 하나 가지고 뭐 세상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나마 이제 그 영상 본 사람들이라도 좀 더 긍정적으로 태도를 바꿀 수 있을까라는 고민했고요. 거기는 저희 이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해서 이제 영상이나 뭐 유튜브 영상, 인스타그램 영상 이런 걸 영상을 활용해서 또 이제 콜라보레이션 두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라는 브랜드만 가지고는 유튜브 채널이라든지 그런 이미지가 그렇게 막 MZ 세대에게 많이 다가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MZ 세대가 좋아하는 그런 단체와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메시지를 좀 전파하자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전략을 잡아봤고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제 댄스로 표현하는 그런 컨셉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춤을 뭐 추는데, 그 춤이 뭐 약간 좀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메시지를 사는 그런 춤을 춰서
약간 좀 관심도를 유발하고 뮤직비디오니까 또 이제 젊은 세대가 또 좋아하고 뭐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또 이제 그 메시지가 내재되는 그런 식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일단 저희가 원밀리언이라는 댄스 스튜디오랑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했습니다. 이 원밀리언 댄스 스튜디오는 일단 그 리아킴 선생님이라고 유명한 안무가신데 뭐 많은 수많은 아이돌 뮤직비디오들을 이제 안무를 제작하였고 또 실제로 유튜브 페이지가 그 구독자가 2천만 명이 넘습니다. over 20 million. 그러니까 정말 뭐 대한민국 아까 그 저기 성우님께서 인구수 말씀하셨는데 뭐 캐나다 인구수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지 않을까 뭐 자꾸 관련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이 중에 한 97%가 또 외국인들이어서 또 글로벌한 타겟까지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라고 생각했고 또 이 원밀리언이 이미 정부랑 뭐 다른 기관들이랑 콜라보레이션 이미 하고 있어서 좀 약간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지고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 이야기 제가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진 않고 그냥 영상적인 면보다는 이 정책, 정부기관이 어떻게 정책들을 이제 효과적으로 홍보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살짝 설명드릴게요. 일단 이 영상에서는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자가격리하고 있는 주인공이 나타나는 댄서들인데 다 각자 집에서 혼자씩 자가격리를 외롭게 하고 있고 또 점점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 각자 위치에서 집이 아닌데 밖에지만 혼자서 쓸쓸히 걸어가는 쓸쓸히 춤을 추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표현해 봤고요. 점점 생활 속 거리두기라고 해서 여기 밑에 보시면 다 떨어져 있죠. 2m씩 다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약간 좀 외로워하지만 뭔가 점점 음악이 고조가 되면서 어느 순간 막 다 같이 움직이고 막 마스크 뭐 방역복을 다 집어 던지기 시작해요. 다 벗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 같이 춤을 추고 가까워지고 희망적인 미래를 보입니다. 그리고 영상이 이제 딱 끝나면서 이제 주인공이 눈을 뜹니다. 이제 꿈인 거죠. 꿈에서 언젠가는 우리가 이렇게 사회적 거리를 잘하면 우리가 이제 다시 다 같이 춤을 추고 같이 함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이제 영상이었습니다. 뭐 제가 지금 줌에서 시간이 얼마 안 돼서 영상 직접 트지도 않겠지만 뭐 이 강의를 보고 계신 분들은 그냥 원밀리언 뭐 대한민국 정부 그날까지라는 제목을 치시면 영상을 아마 보실 수 있을 여기 그날까지라는 걸 치면 그냥 뭐 영상을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춤 영상만 가지고는 또 이제 메시지 전달이 뭐 100% 되기 좀 어려운 감들이 있어서 저희가 또 메이킹 영상 통해서 리아킹 선생님의 인터뷰를 통해 이 영상의 좀 의도라든가 기획 의도 또 왜 이렇게 했는지 어떤 메시지를 담았는지를 좀 충분히 설명을 했고요. 이 두 가지 영상들을 만들어서 이제 아웃컴이 뭐 아직 뭐 세상을 바꾸진 않았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봤고 또 좀 긍정적인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보신 바와 같이 조회수가 지금 이게 사실 옛날 자료인데 작년 자료인데 작년에 한 누적 조회수가 340만 명 이상이 봤고 올해는 뭐 좀 더 올랐겠죠 당연히. 또 이게 원미니언 페이지와 뭐 대한민국 정부 페이지 또 이제 좀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전광판에도 틀고 인스타그램도 올라가고 등등 많은 매체를 활용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또 이제 언론 보도도 좀 되고 뭐 아리랑 뉴스라든지 연합 TV라든지 뭐 좀 신문 기사라든지 또 심지어 그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직접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어요. 근데 뭐 본인이 올린 건지 본인 직원이 올린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채널에도 이렇게 올라가 주셔서 좀 되게 감사했고 또 이제 리액션 영상 또 이제 영상 재밌는 게 있으면 또 외국인들이 보고 리액션 하죠. 이런 다양한 리액션 영상도 생겨서 단순히 뭐 춤 잘 췄다 이걸 떠나서 이런 마스크를 써야 되는구나 사회적 거리두기 해야 되구나라는 경각심을 다시 일컫는 이걸 충분히 잘 이해하더라고요 이 리액션 하신 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성공적이지 않았나 이 영상 충분히 이해하지 않았나라는 부분들을 여기 리액션 영상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웃컴을 이제 보면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렸던 인식해서 어느 정도 됐죠. 300만 명 이상이 봤고 그분들이 뭐 100%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최소한 일부는 이 영상 메시지를 이해를 했을 거고 당연히 조회수도 나왔고 언론 노출도 뭐 엄청나게 많이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기본적인 언론이 좀 노출되고 저희가 광고제 수상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이거 통해서 문화체육 장관님 상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환경은 아니지만 감사합니다. 인류 보호가 뭐 조금 됐죠. 마스크를 조금이라도 더 썼으니까 그만큼 코로나 확산율이 조금 더 줄어들고 그만큼 이제 사망률이나 뭐 치명률이나 뭐 아픈 분들이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으면 이게 뭐 인류 보호에 들어가지 않을까. 물론 제가 말은 거창하지만 그래도 뭐 이쪽 분야에 들어간다. 자 이제 제 예시는 여기까지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직접 만든 영상에 어떤 구조로 어떤 논리 흐름으로 지나가서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였고요. 이제 여기서 탄소 중립이라는 주제를 집어 넣어 보겠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 이제 르노 이게 발음이 좀 어려운데 이 프랑스 자동차 회사입니다. 또 캐나다 분이셔서 제 발음을 더 이상한지 더 아시겠고요. 르노. 그래서 이 자동차 회사인데
여기 이제 문제 제기가 뭐냐면 이거 사실 레나울뿐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전기차 회사들의 이제 문제점이에요. 전기차 제가 이 나온 자료들은 이제 레나울이 만든 영상에서 나온 그냥 자료들이거든요. 이게 아마 또 영상이 올해 총과 작년에 나와서 조금 이제 숫자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또 이게 정확히 숫자가 제가 죄송한지 프랑스만 가지고 나온 숫자인 건지 전 세계인 건지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어서요. 제가 수업을 너무 갑자기 연락받아서 일단 근데 일단 최소한 프랑스라고 쳤을 때 전기차 구입에 관심 있는 사람이 7%밖에 되지 않는데요. 사실상 나머지 93%는 거부감이 있는 겁니다. 뭐 저도 사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autonomy, infrastructures, live in the big city. 이게 무슨 말이냐면 큰 도시에서만 살아야지 전기차 가능한 거 아니야? 뭐 예를 들어 내가 시골에 살면 과연 충전이 제대로 가능할까? 뭐 AS가 제대로 가능할까? 또 전기차가 있으면 주차 지역도 되게 한정적이고 또 중간에 갑자기 길이 뭐 전기가 없으면 못 가는 거 아니야? 등 또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움. 저도 아직 이제 전기차를 뭐 연습사만 몰아왔지만 제 차 자체는 전기차가 아니거든요. 이게 물론은 언젠가는 뭐 10년 안에는 언젠가는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좀 두려운 마음이 있고 아직은 뭐 경유든 휘발유차가 더 편한 건 확실합니다. 이게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휘발유나 경유차를 모는 사람들은 전기차를 보면 뭐 좀 장난감 같다 뭐 이런 의견들도 있긴 해서 어쨌든 아직 거부 반응이 많이 크다 이게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노울의 가장 큰 거는 뭐 전기차 아무리 좋다고 설명해봤자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거부감을 줄여줄 수 있을까라는 문제 제기를 가져왔고 그거에 대한 솔루션을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 이벤트로 했어요. 물론 온라인과 오프라인 같이 가죠. 오프라인 이벤트를 만들어서 그 오프라인 이벤트를 영상 찍으면 그게 또 온라인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로는 두 가지가 되지만 어쨌든 근본적으로 그냥 영상 찍고 올리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제 오프라인에서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뭘 했냐면 전 세계 최초 전기차로만 운영된 도시를 만들었어요. 물론 도시까지는 아니고 마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마을에 프랑스의 아피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이 이제 딱 보시면 위에서 이제 드론샷인데 집이 이렇게 많지가 않죠? 이제 조그마한 마을에서 여기는 모든 차를 다 전기차로 바꿨어요. 여기 이제 이런 가정들 보이죠? 이 조이라는 차예요, 전기차. 이런 가정이 이제 있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제가 이 설명 드릴게요. 레나울이 3년 동안 차를 제공하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가정이 한 25가정이 됩니다. 그래서 25대 차를 제공한 거죠. 그리고 이 모든 25가정이 다 차를 전기차로 바꿀 수 있게 자기네 조이 차로 바꿀 수 있게 100%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데리고 다큐멘터리를 찍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도 유튜브에 가서 보시면 다 나와요. 제가 여기서 보여드릴 수 없지만 유튜브에서 레나울 뭐 electric car app이 이렇게 치면 다 나옵니다. 너무 재밌어요. 또 여기 이 사람들이 일상생활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전기차라고 해서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전기차라고 해서 뭔가 삶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전기차지만 똑같은 삶을 그대로 똑같이 살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다큐를 통해서 똑같이 놀러 가고 똑같이 회사 출퇴근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되게 이제 성공적으로 영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영상이 메시지가 있는데 그 짧은 영상에 이걸 했다, 막 열심히 했다 하고 6개월이 지나서 다시 찾아갔다. 뭐가 바뀌었느냐?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 이게 핵심 메시지예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는 게 부정적으로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는 게 아니라 삶의 그런 생활 패턴이 바뀐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전기차로 바뀌어도 전혀 삶에 거부감이 느끼지 않고 문제가 생기거나 그런 약간 좀 두려웠던 것들이 전혀 이제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전기차로 바꿔도 대신에 좋은 점들 많지만 나쁜 점들이 없었다라는 걸 강조했었고 그래서 아웃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일단 인식 개선 확실히 됐습니다. 내가 일일이 말씀드릴 텐데 인식 개선 확실히 됐고 미디어 확산 조회수 엄청 올라가고 언론 노출도 엄청나게 되고 광고제 수당은 진짜 다 대상 타고 그다음에 당연히 환경 보호가 됐죠. 뭐 환경 보호가 되면 인류 보호도 되는 거고 또 매출도 증가가 됐어요. 엄청난 케이스죠. 그래서 하나씩 설명드리자면 일단 메인 다큐멘터리 영상이 나가고 영어로도 나가고 이게 여기 보면 이제 조회수가 작아 보이긴 하는데 이게 언어로 여러 개가 나가고 하다 보니까 영상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그냥 하나만 가져온 거고 또 이제 광고지에서도 이제 영상이 나갔어요. 짧게. 이거 둘 다 보는 거 추천드려요. 시간이 없으면 2분짜리라도 보세요. 언론 노출도 많이 됐죠. 여기 왼쪽 보시면 막 이 이슈를 가지고 최초의 전기차 마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되게 큰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안에서도 특히 언론 노출이 많이 되고 또 오른쪽에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트위터나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리든지 아니면 뭐 뉴욕타임즈 다양한 매체들이 이걸 다 가지고 기사화 시켰어요. 최초의 전기차 마을.
엄청난 스토리가 있었죠. 광고제도 제일 유명한 깐느 라이언 광고제, 뭐 클리어 월드 여기서 뭐 그랑프리가 대상이거든요. 대상도 타고 뭐 실버도 타고 제가 뭐 일일이 공부해서 다 가져오지 못했지만 이제 큰 것들 이렇게 타고 이거 외에도 많은 광고제를 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조회수가 이게 또 옛날 자료예요. 지금은 더 많이 받겠죠. 63 million views. 이게 60억인가? 아니야, 600억, 630억 명이 아니 말 이상한데 돈 헷갈렸어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630만 명이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뭐 탄소 중립 쪽에 전문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정확히 어떤 수치는 모르지만 뭐 CO2가 4ton스가 없어지고 가스도 2,600L에서 그만큼 덜 썼다. 없어졌다기보다는 전기차를 했기 때문에 6개월 동안의 시기 동안에는 그만큼 덜 썼다라는 게 여기 수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홍보 효과 통해서 매체비를 거의 뭐 1 million 유로스나 번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1 million 유로스 받은 게 아니라 거의 1 million 100만 유로에 대한 그런 매체를 그 언론 효과를 받았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또 실제로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진짜 되게 좋은 건데 여기서가 제일 중요한 게 50% sales increase가 생겼어요. 이게 ES가 여기 잘못 붙었는데 전기차 조위라는 그 차가 50% 인상을 한 겁니다. 그 매출이. 그래서 그만큼 사람들이 더 많이 사기 시작한 거예요, 전기차를. 그리고 조위라는 차가 유럽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엘렉트릭 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캠페인을 통해서 이런 홍보 전략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그냥 영상만 만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도 진짜로 도움이 되고 또 언론 노출도 엄청 되고 또 사람들의 인식 개선을 바꿨어요. 전기차를 사도 내 삶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겠구나라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가장 중요한 건 회사가 또 매출을 또 올릴 수가 있었죠. 뭐 이런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신 바와 같이 이런 되게 효과적으로 이 리노울이라는 차가 이런 환경 보호의 메시지, 탄소 중립이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잘 효과적으로 한 케이스를 제가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설명드렸고요. 시간 다 된 것 같아서 일단 제 특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산업과 경제에서 벌어지는 탄소 중립, 기후 변화에 대한 사례는 우리 소비자분들, 시민의 분들의 생활 속에서 쉽게 발견하고 또 소비나 유통이나 다양한 구매 행동 과정에서 접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어서 훨씬 더 좀 재미있게 또 쉽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기후 변화, 에너지 전환, 특히 농림수산, 녹색생활, 경제산업, 공정전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탄소 중립이 굉장히 강하고 혁신적인 요구사항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저는 역시 그 민간 부분에서 갖는 이 창의성 그리고 시민들과 소비자의 행동을 변화하면서 뭔가 지속 가능한 순수한 경제, 일종의 순환 경제를 만들어가는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마케팅과 브랜딩 또 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 소비자 행동의 변화를 유인하는 기후변화의 그 새로운 테크닉 그리고 전략과 전술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니까요. 환경 문제에 대한 이 공공 분야의 소통, 이 앞으로는 뭐 민간 부분하고 구분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앞으로 미래의 사회에 있어서 기후변화, 탄소 중립 관련된 이 순환 경제에 있어서 기업들의 노력과 함께 우리 국민분들이 소비자로서의 선택을 할 때 특히 그런 부분들을 좀 심사숙고할 수 있는 그리고 구매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는 노력들이 같이 수반되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그 광고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은 사람을 좀 즐겁게 하고 그렇죠? 창의적으로 만들고 그 안에서 뭔가 행동의 변화를 줄 수 있는 다양한 포인트들을 만들어낸 하나의 제도로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부대표님 발표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좀 글로벌 사회의 역동적인 크리에이티브 그리고 다양한 미디어를 통한 이 기업가 정신의 어떤 탄소 중립의 다양한 사례들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가장 또 기대가 되는 순서입니다. 제주도 서귀포 문화도시센터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연환경 또 이 자연환경 속에서 다양한 산업 혁신을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 제주도 도민분들 그리고 서귀포 시민분들의 문화적 플랫폼에 산실에 와 있습니다. 오늘 서귀포 문화도시 센터에서 같이 포럼을 진행하고 계신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이광준 센터장이십니다. 오늘 이광준 센터장님은 시민주도 문화도시 기반을 구축하고
또 창의적인 문화 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 혁신 그리고 변화를 촉진하고 계십니다. 아마 현장에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오늘 여러분들께 발표해 주시는 내용은 그 어떤 내용보다도 더 체감도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탄소 중립을 선언해서 이제 대한민국의 국가적인 시나리오를 마련했습니다. 뭐 최신 기술이나 정책을 통해서 실질적인 구조 변화, 그리고 산업의 변화, 또 제도의 변화가 이제 일어나지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지역사회에 있는 주민분들, 시민분들의 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변화를 문화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히 서귀포 문화도시센터의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광준 센터장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대한민국 최난단이라고 표현하는데, 제주도 서귀포에서 문화도시를 시민들과 같이 만들어가는 일들을 3년째 하고 있습니다. 임용훈 상무관님 발표를 드리면서 퀘벡이 제주 아일랜드와 되게 유사하다. 그리고 교류를 통해서 서로 배울 게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주도도 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이라는 걸 목표로 해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이제 기존에 이제 화력발전소 4기를 가지고 에너지 공급 체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게 되게 부족해서 이제 제주도 표현으로는 도애라고 하는데 다른 지역에서 에너지를 이제 해서 총생산을 마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온실가스 감축 이번에 이제 다시 한번 조정이 되겠지만 탄소중립법에 의해서 온실가스가 조정이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온실가스 목표 34%를 맞춰가지고 2030년까지 도내 전력 수요의 100%를 신재생 에너지로 하는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하나의 광역 시도 단위가 이제 100% 신재생 에너지에 의해서 에너지 자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제 제주도의 특징이 제주 화산섬이면서도 바람이 많은 섬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자립의 목표는 태양광이 한 30% 정도, 100% 중에서, 그리고 해상 풍력이 30%. 이제 그동안은 이제 육상 풍력을 좀 많이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여행을 오거나 관광을 오게 되면은 김영 앞바다라든가 수막리라든가 가시리라든가 이런 데에 민자를 통해서 민간 자본을 통해서 만들어진 해상 풍력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전체 2030년도에는 한 20% 정도를 담당할 것 같고요. 제주도가 이제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면서 에너지 공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공사를 중심으로 해서 공공주도 해상 풍력들을 만들어 가게 될 텐데, 이제 그것 때문에 또 마을과의 갈등도 현재는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문화의 역할, 거버넌스의 새로운 어떤 혁신들이 되게 필요한 상황인데, 해상 풍력을 한 45% 정도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해상 풍력이 거의 2030년 되면은 제주도의 한 반 정도를 담당하면서 에너지 자립성으로 목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정다운 선생님도 전기차 사례를 보여주셨는데, 제주도가 아무래도 전국에서는 전기차 보급률을 가장 높이려는 노력하는 정책을 많이 쓰고 있는 편인데, 이제 2030년에 현재 제주도 인구가 한 67만 6천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37.7%면 50% 이상 넘게 친환경 전기차로 바꾸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이 과정에 좀 제일 어려운 점이 이제 공공충전소, 전기차 공공충전소나 기본 인프라에 대한 뭐랄까 공포감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한라산을 넘다 전기가 떨어졌을 때 이거 어떻게 하나 이런 이제 공포감도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문화의 역할이나 PPP 파트너십을 통해서 좀 더 공공의 어떤 좀 느린 속도를 민간의 자본과 마을과 결합을 해서 이런 인프라들을 확대하는 좀 새로운 또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에너지 소요 관리 측면에서는 이제
스마트 에너지 실증센터가 제주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실증센터 운영을 통해 가지고 좀 에너지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효율 극대화들을 하는 정책들을 제주도가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앞서 얘기 주셨던 대로 배터리 재활용이 큰 이슈이기 때문에 이제 배터리 재활용에 관한 부분들이라든가 이제 수소 경제의 흐름에 맞춰서 또 수소 인프라에 대해서도 단기적으로 이제 새로운 좀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제주도는 그 탄소 중립 관점에서 보면 가장 앞서서 신재생 에너지의 실험지이기도 하고, 또 그런 정책 목표를 높게 설정하고 공공 정책을 쓸 수 있는 좋은 지역이기도 한 것 같고요. 또 그랬을 때 지금 이제 환경 문제라든가 또는 이제 쓰레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해결의 방법으로서 그것을 이제 어떤 네거티브한 측면에서 보는 것들이 아니라 그것을 다운으로 보고 새로운 그 에너지 시스템의 변화와 더불어서 정책을 좀 준비해야 될 과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다운 선생님 얘기 주셨던 대로 저도 이제 문화의 역할이 특히 지금 되게 크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문화주식 차원에서 이제 고민하면서 저희 이제 문화주식 목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뭐 미국에 비유하자면 51개 주가 모여서 미국 연방정부를 구성을 하잖아요. 그런데 제주도는 105개 마을이 아주 살아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가 되게 살아있는 지역이어서 어떻게 보면은 다른 지역과 다르게 105개 마을이 모여서 하나의 이제 시를 만든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의 주체성도 높고, 역으로 그렇기 때문에 마을에서 어떤 개발의 방향으로 갔을 때는 또 환경 파괴도 많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생지하기 위해서 노지문화 탐험대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지역의 아름다움, 그리고 지역의 어떤 가진 문화적 지역 문화의 보존과 재생 이런 부분들의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재미나는 게 이제 두 가지 그룹이 있습니다. 삼청도 패거리라는 그룹이 있는데, 어떤 거냐면 제주도가 스쿠버 다이빙의 또 성지 중에 하나입니다. 스쿠버 다이빙 성지 중에 하나인데, 스쿠버 다이빙이나 프리다이버 분들이 모여서 항상 보면 이게 이제 수온이 올라가고 또 여러 해류에 따라서 쓰레기가 오는 걸 바닥에서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하면서 이제 스쿠버 다이버들이 이제 섬을 청소하는, 클리닝하는 어떤 이제 집단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섬청송 패거리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고, 또 이제 부모님들이 보면은 이제 제주 자연 환경이 높다 보니까 조금만 오염이라도 그걸 즉각적으로 느끼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미있게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들을 해서 유치원, 그러니까 4세, 5세, 6세 아동들하고 엄마들이 바닷가 가면 우리 흔하게 그 쓰레기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 쓰레기들을 줍고 이제 그 예술교육과 접목을 해서 하는 프로그램도 하는 어떤 그런 시민 탐험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의도적으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것들을 문화 정책적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기후위기 문화대학이라고 해서 실질적인 대학은 아니고 하나의 이제 뭐 교육 코스는 아카데미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게 시민 아카데미 정도인데, 기후위기 문화대학이 뭐냐면 제주도의 기후위기의 상황들에 대해서, 제주도가 특히 기후위기, 기후변화 1번지라고 얘기를 하는 게 가장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수온의 변화라든가 바다 생태계의 변화라든가, 그리고 한라산 육상 생태계 이제 구상나무의 어떤 그러니까 멸종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후위기 증거들을 기록하는 것들을 이제 시민분들이 모여서 기후위기 방송국을 만들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게 하고, 제주도에 이제 태풍센터라든가 온난화 연구소라든가 다양한 이제 기후변화에 관련된 연구소들이 있는데, 그런 연구소에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그런 자료들을 같이 리서치하고 해시태그로 공유하는 그런 어떤 시민 모임들을 활성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기 이제 앞서는 이제 도정 차원에서는 에너지 차원으로 되게 많이 접근합니다. 에너지나 큰 시스템. 근데 결국에 이제 의식주 일상생활에서 바뀌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탄소 중립을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을 다다르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지속 가능한 생산 체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보면 다른
그 광역 시대에 비해서 제주도는 그 산업 시스템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역으로 보면서 이 뭐 탄소 중립 시대에 지속 가능한 새로운 생산 체계들을 만드는 것들을 정책 목표로 하고 그런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 스타트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역으로 올 수 있게 스타트업 주거 환경, 정주 환경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서귀포시에서는 지금 중요하게 보고 이제 정책들을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문화도시 차원에서는 이제 생태해수 프로젝트를 좀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2년에 제1차 국제 생태예술 프로젝트를 하게 될 텐데 이게 기존의 이제 어떤 환경미술이나 자연미술 수준이 아니라 기후위기와 탄소 중립 시대에 맞는 예술 작업들이 나올 수 있도록 마을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들을 같이 대화를 나누고 기후위기의 다양한 것들을 예술가, 건축가, 디자이너들이 같이 이제 리서치하고 프로젝트를 만들어보는 그런 생태예술 프로젝트를 내년부터 지속적으로 해나갈 예정이고 이번에 이제 또 했던 국제 컨퍼런스 형태들도 내년에는 된다면 제주도에서 작은 어떤 컨퍼런스 형태로 기후위기에 관련한 컨퍼런스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지속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정다운 그 총회에 보여준 이제 그 프랑스 앞뒤 이렇게 저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이제 조이 자동차 했었는데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좀 되게 지금 좋은 모티브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미래 세대를 위한 생태문화도시가 제주도 서귀포 문화도시의 큰 방향인데 추진 방향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105개 마을 중에 한 마을은 여러 이제 PPP 파트너십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에서 진짜 그런 그 전기 자동차를 한 마을에 바꿔가고 그러면서 이제 인프라도 깔아보고 그러면서 새로운 이제 그런 뮤직비디오 감독이나 영화 감독들과 그래서 콘텐츠하는 이런 부분들이 사회의 의식 변화, 인식 변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과정이 이제 최근에 이제 10대나 20대에 되게 그 미디어를 잘 다루는 그런 미래 세대들이 같이 그것들을 찍는 영화 감독으로 뮤직비디오 감독을 한다면 그 효과의 또 파장이 되게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마을을 정해서 기존에 이제 되게 유명한 어떤 그 CF 감독이나 영화 감독뿐만 아니라 10대, 20대가 그 마을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고 세계적으로 공유하는 그런 프로젝트들도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그 앞서 얘기했던 대로 기후위기 방송국을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렇다면 좀 더 이것을 사회적인 파장력이 있는 어떤 콘텐츠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 이걸 또 이제 정당 선생님 강의 중에 역시 하게 됐는데요. 제주도에 이제 용머리 해안이 있습니다. 용머리 해안은 기후 변화 때문에 조금씩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는 게 실제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존과 다르다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기후 변화 박물관까지 만들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용머리 해안에서 패션쇼를 하면서 자연히 물이 차가 올라오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한다라든가 이런 다양한 콘텐츠 파워를 통해서 어떤 기후 위기에 관한 인식들을 국민들의 인식들을 바꿔나가고 또 그런 어떤 혁신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 면에서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기후위기 변화 상황이 그런 문화와 만난다면 아주 그 힘이 있는 임팩트가 높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이 문화도시가 역할들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토론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광준 센터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그 문화 활동을 통해서 참여적인 시민성을 촉진하고 이 시민성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그 창의적인 기법의 탄소 중립 에너지를 뽑아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탄소 중립이 통합적이고 또 중장기적이고 상당히 그 고도의 정책적인 또 사회경제적인 이슈들을 생각할 줄 아는 그런 힘이 필요한데 그런 가운데 문화와 창의적인 활동은 생각의 힘 그리고 고민의 힘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행동 변화에 힘을 줄 수 있다는 차원에서 상당히 앞으로 중요한 정책 수단이기도 할 것 같고요. 또한 중요한 우리 시민 문화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세 분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요. 상당히
공통 분모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중요한 공통 분모 중에 그게 탄소 중립에 대한 시민의 통합적이고 전체론적인 사고를 배양하는 게 앞으로 좀 급선무인 것 같아요. 생각을 좀 한쪽에 이렇게 좀 굴절돼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이슈들을 좀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한데 이러한 가운데 좀 글쎄요 중요한 어떤 캠페인 아니면 사업들이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싶었어요. 특히 행동에 적용할 만한 우리가 보면 생각을 요구하고 아니면 변화를 요구하고 어떤 지식을 공급하고 이런 일은 굉장히 좀 쉽게 또 잘할 수 있는데 이 수용자 입장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체감도 높은 캠페인을 한다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 정다운 부대표님 그리고 캐나다의 어떤 사례를 지금 말씀해 주신 임용우 상무관님의 사례 그리고 이광준 센터장님의 현재 하고 계신 여러 가지 캠페인 과제들은 매우 중요한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세 분께 좀 짧게라도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었어요.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시민 참여와 시민의 행동 변화는 필수 불가결한데 그럼 앞으로 어떠한 문화적 활동을 하면 좋을지 이 머릿속에 갖고 계신 좀 귀한 생각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다운 부대표님, 어떤 캠페인, 사회적으로 어떤 캠페인을 하면 우리 시민분들의 탄소 중립을 위한 행동이 촉진될 수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탄소 중립 전문가는 아니지만 홍보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 아까 서귀포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도에서는 이미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저희 예전에 저희 회사에서 제주도에서 전기차를 하고 있는 아이오닉 사업도 저희가 홍보를 예전에 한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가파도, 제주도 근처 가파도에서도 전기 자체가 다 차 말고 전기를 다 태양광으로 다 하고 있더라고요. 100%. 뭐 그런 식으로 이미 제주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그때 홍보 예산이 뭐 이렇게 크진 않아서 저희가 영상을 뭐 크게 만들지 않았지만, 그런 느낌을 좀 받아서 되게 제주도에서 이런 걸 많이 하고 있구나. 확실히 또 렌탈샵을 찾으면 특히 공항에서 내렸을 때 전기차 이런 옵션도 되게 많고, 그래서 전기차로 뭔가 여행 갈 수 있는 그런 약간 좀 특이한 경험이기도 했어요. 지금은 좀 전기차가 많아졌는데 이 짧은 사이에 3년 전만 해도 전기차가 아직 엄청 대중되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3년 전에 저희가 제주도에서 이제 뭐 그런 콘텐츠 만들었을 때 약간 그런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전기차 한번 몰아볼래? 약간 이런 약간 전기차를 모은 것 자체가 재밌었어요. 그거 자체가 여행이 되고 그거 자체가 추억이 되는. 지금은 이제 그 차들이 약간 옛날 차가 됐지만 뭐 예를 들어 뭐 테슬라가 뭐 비싸긴 하지만 예를 들어 이제 지금 아이오닉 5가 또 나왔잖아요. 보니까 이미 저기 제주도에서도 그 렌탈이 되더라고요. 제가 사실 오늘 이제 이거 끝나고 제주도 내려가야 되는데 경험 삼아 아이오닉 5를 몰고 싶어서 그 렌탈을 시도해 봤어요. 금액이 사실 아직은 좀 비싸더라고요. 아반떼를 빌리면 5만 원인데 아이오닉 5는 15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뭐 친환경적인 거를 막 하고 싶고 막 이게 있어도 어쨌든 금액에 대한 부담도 있고, 그래서 이게 생각해 보니까 세대별로 좀 확실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제 젊은 세대들은 친환경을 하고 싶어도 그게 금액적으로 부담되는 요소가 있을 수도 있고, 꼭 차가 아니더라도 또 이제 좀 더 어르신이 되면 이제 좀 더 나이가 좀 있고 좀 더 이제 경제적으로 안정감이 생기면 내가 돈을 조금 더 손해 보더라도 친환경적인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뭐 이런 옵션도 생길 수 있고, 그게 확실한 건 뭐냐면 제 말씀이 이제 얘기가 세대별로 이거 확실히 다르다. 친환경을 대할 수 있는 그 마음가짐, 친환경을 대할 수 있는 그 나의 여유 이런 것들이 있고, 하지만 확실히 이제 그거를 돈을 좀 들더라도 이거 자체가 뭔가의 여행 상품 혹은 어떤 재미 요소, 어떤 문화 상품, 예를 들어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뭐 제가 여기서 뭐 실명 거론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자면 지드래곤이 뭐 이렇게 입는 옷이 엄청 유명해져요. 유행을 타고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명한 뮤직비디오에서 멋있는 전기차를 타든지 어떤 전기를 활용한 뭐 집에서 이렇게 사는 모습을 뭐 예를 들어 나 혼자 산다 해서 나온다든지 이런 미디어로 많이 해야 좀 젊은 세대를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좀 처음에 투자 비용이 들겠지만 관련 업체들이나 관련 뭐 기관들이나 관련 이제 정부 기관들이 많이 콜라보를 하고 많이 좀 투자를 해서 그런 젊은 세대들이 아니면 젊은 세대 아니더라도 방송에 아니면 미디어에 노출이 많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먼 얘기가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내가 좋아하는 뭐 누가, 내가 생각하는 뭐 평민이 이런 전기 뭐 차든 뭐 집이든
뭐 어쨌든 뭐 수소차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쓰고 있구나라는 게 점점점 머릿속에 들어와야 되고 그게 가장 큰 게 결국에는 방송이나 이제 온라인 매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센터장님이 뮤직비디오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게 되게 저는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뭐 꼭 그것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어린애들한테는 약간 MZ 세대한테는 전기차 쓰는 게 힙하다 이런 인식이 가야 돼요. 전기차 쓰는 게 뭐 그냥 뭐 환경만 좋다로만 가면 조금 약하고 환경은 좋아 전기차가 이러기에는 약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돈도 더 많이 들고 뭐 복잡한 게 너무 많은데 젊은 세대는 전기차 쓰는 게 힙하고 쿨하다 약간 이렇게까지 가줘야 나도 전기차 타볼래. 나도 아이오닉 5가 좀 신기하게 생겼더라고요. 나도 저거 좀 타보고 싶어. 나도 좀 미래지향적으로 살아보고 싶어. 이런 마음가짐을 좀 태도를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론은 친환경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좀 아쉬운 게 많아요. 왜냐면 친환경 말고도 지금 NGO 단체들이 TV에서 수없이 많이 하고 있잖아요. 뭐 이 아이 후원해달라, 저 아이 후원해달라. 그래서 세상에 돈이 필요한 건 너무 많아요. 세상에 돈 필요한 건 너무 많고, 돈이 필요한 것도 너무 많고, 그거를 이제 여기저기서 막 해달라, 뭐 환경을 생각해달라, 북극곰을 생각해달라, 뭐 그린피스, 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있는데, 다 도움 달라는 거예요. 다 좋은 일 해라, 다 좋은 일, 좋은 사람 되라. 너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지쳤고, 또 미디어가 너무 이거 많이 틀어주니까, 더 이상 거기에 대한 이제 아무리 그 영상을 자극적으로 만들어도 더 이상 감흥이 없고 이제 다른 얘기가 돼버리는데 그래서 단순히 좋은 사람이 되세요, 좋은 일을 하세요만 가지고는 좀 약하지 않을까. 여기서 진짜 그 이상의 이걸 해야지 너가 이제 너도 이제 그 진짜 그 미래 세대가 될 수 있어. 약간 뭐 쿨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이런 메시지가 좀 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좀 절박함이 모자른 것 같아요. 정부도 좀 절박하게 국민분들한테 호소해야 필요도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 안에 힙하다라는 표현이 모든 걸 지금 가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힙하다라는 게 어떤 이 포뮬라, 소위 공식을 찾아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맥락에 충실해야 되고 그때그때 행동이나 문화에 또 탄력적으로 반응해야 되고 그런 과정 안에서 그래도 이 정책을 그래도 이 힙하게 공감할 수 있는 문화적인 소통, 그렇죠? 그런 분위기, 사회적인 자본들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제일 중요한 말씀이 그거 같아요. 노출이 안 되면 태도 변화나 지식의 형성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이 알아서 자기 스스로 뭐 상상해서 고도의 사유 체계를 갖고 자기 어떤 행동을 설계하고 이러지는 않죠. 어쨌든 노출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그 힙한 메시지들을 많이 노출할 수 있는 사회제도적인 소통, 또 마케팅, 캠페인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우리 부대표님은 힙하게 경험하시겠네요, 그렇죠? 조금 있다가 아이오닉 차를 타고 이제 오실 텐데 그 경험이 중요해요. 그런가요? 하여튼 힙하게 경험을 하는 그 이벤트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공공 부분에서 아니면 정책 부분에서 하는 이벤트들이 경험까지 가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예산적인 좀 제약도 있고 또 시기적인 부분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민간하고 뭔가는 좀 차이는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민간하고 공공이 같이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캠페인을 통해서 그 경험을 함으로써 그 힙한 느낌, 힙을 통해서 좀 이 탄소 중립에 아예 자기의 어떤 삶의 여러 가지 행동이나 가치까지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이벤트나 기회가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퀘벡은 어때요, 임영훈 사무관님? 퀘벡에 가면은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사실 이렇게 손을 대기도 어려울 정도로 뭐 눈이 부시단 말이죠. 근데 이 안에도 분명히 탄소 중립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이 안에서 어떤 변화를 추구하시는지 또 어떤 캠페인을 하면 좋을지 고민을 해보셨을 텐데 뭐 캐나다 이야기도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이제 캐나다는 좀 한국과 케이스가 다른 게 정 대표님이 너무 멋있게 얘기하신 게 그 탄소 중립 자체 뭐 전기차도 그렇지만 그게 진짜 젊은이들한테 힙해야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행히 태국과 캐나다는 좀 이런 그런 환경대에서 이런 그 토픽이 좀 역사가 좀 깊은 데기도 하죠. 예를 들면 뭐 그 혹시 들어보셨겠지만 옛날에 몬트리올 프로토콜이라고 있었는데 혹시 옛날에 기억하시는 게 한 90년대쯤에 그 오존 아시죠? 그 오존이 파괴된다 막 이런 소리도 있었잖아요. 그런 영어로는 CFC 그런 옛날 냉장고에서 나오는 뭐 그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파괴를 중단시키려고 몬트리올에서 사인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그런
환경 대해서 역사 깊다 보니 시민의 의식과 이런 게 벌써 좀 너무 다양하게 발달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전기차도 물론 그렇지만 그냥 좀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그런 게 아예 책임감도 있고 힙하기도 하다 보니 좀 다행히 좀 그게 그 기초가 바탕이 있다 보니 좀 많은 캠페인과 그런 뭐 결과 이루어졌는데 예를 들면 그런 물론 그 고등학교나 이런 데서 탄소 중립과 그런 환경 대해서 교육이 되게 뚜렷하게 아예 커리큘럼에 들어가 있어요. 그 어렸을 때부터 좀 뭐 재활용해야 된다부터 그런 건 물론 당연히 있고 또 더 큰 캠페인들 보면 대학교들도 이제 나서서 우리 캠퍼스는 그 탄소 중립하겠다 해서 그런 대학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University of Laval 이런 데도 해서 뭐 태양광 에너지 뭐 그런 배터리 등등등 해가지고 탄소 중립도 벌써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모든 대학교는 아니죠. 그런 대학교도 있으면서 좀 그들도 우리 이제 라바 대학교 힙하다 보면 탄소 중립하니까 이러면서 이제 학생을 더 데리고 오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wealth driven initiative라 하면 되겠죠. 당연히 탄소 중립해서 그 환경도 좋아지지만 아예 더 tangible 이익이 있잖아요. 뭐 학생님들이 더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정부들한테 예산을 더 받을 수 있고 우리 탄소 중립이니까 뭐 탄소 중립 좀 교육도 하고 그래서 되게 생태가 너무 잘 돼 있어요. 그건 너무 다행이에요. 좀 옛날부터 좀 의식이 조금 더 있다 보니까 이제 좀 그렇게 많이 발달돼 있어서 그런 대학교 캠페인이나 보다 커리큘럼도 들어가 있고 그런 네 그런 example이 아주 많이 있는 나라죠. 퀘벡도 특히 그렇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전기 발전이 그런 하이드로 엘렉트리시티다 보니까 이제 벌써 사람들 그런 의식이 되게 자신 아니다 프라우드하게 생각하죠. 나 퀘벡인데 이제 우리는 거의 오일도 전기할 때 오일도 안 쓰고 그런 석탄도 안 쓰고 우리는 아예 벌써 전기부터 거의 지속 가능하다 이런 좀 자부심도 있다 보니 확실히 어렸을 때부터 이런 자부심을 키워나가니까 되게 이런 프로그램도 많이 있긴 하죠. 근데 제일 큰 문제는 이제 전기차도 많이 사람도 좀 타고 있지만 그 교통에서 좀 이제 그 탄소 중립을 좀 많이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 시스템 안에서 우리 그 캐나다 분들의 탄소 중립에 대한 자연스러운 노출이죠. 역시 이것도요. 그렇죠? 자연스럽게 몸에 배일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저도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이 사회문화적인 어떤 실험과 그리고 이 실험을 통한 지식, 경험, 관계 그리고 시간이 축적되지 않으면 이 탄소 중립은 잘하기 정말 어려운 분야인 것 같고 또 탄소 중립을 잘하기 위해서는 다시 이러한 부분들을 재점검해서 재조직화하고 재구성화시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캐나다 사례 좀 들어봤는데요. 이광준 센터장님, 지금 센터장님은 현업에서 실제 상황 안에서 관광객 분과 함께 또 지역 주민과 함께 다양한 창의 활동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하셨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으시겠지만 그 중에 특히 탄소 중립 또 기후 변화에 좀 도움이 되는 또는 이런 거는 앞으로 확대하면 국가 차원에서 참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앞으로 이거는 더 열심히 하게 되면 기후 변화에 이로운 창의 문화 활동이 되겠다. 이런 게 있으셨을 것 같아요. 혹시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최근에 제 경험 중에는 지난 7월 7일과 8일 문화도시 정책 포럼을 했었어요. 12개 도시가. 그때 주제가 문화도시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주제를 했었고요. 대한민국에서 문화도시를 하지만 이게 글로벌한 관점과 로컬한 관점 두 가지가 융합이 돼야 된다는 의식들을 12개 도시가 다 가지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제주도 석포시하고 원주하고 그리고 부산 영도구가 지속가능한 발전 SDGs의 목표를 문화도시에서도 같이 노력을 해보자라는 거에 의기투합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서귀포 같은 경우는 문화도시 조성계획 안에 한 4개의 목표를 문화도시 안에 수행하려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고 또 육상 생태계와 해양 생태계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좀 뭔가
이런 의식에 대해서 공유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구나를 많이 생각하게 된 계기였고 같이 힘을 얻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제 어떤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 기후 위기와 어떤 문화 역할에 대해서 제주도 컨퍼런스를 계속 하려는 생각을 갖게 되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보다 시민들이 그 의식들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되게 이제 지금은 이제 캐나다 캐비어처럼 아주 높은 이게 이제 환경이 습하다기보다는 환경은 뭔가 소수의 사람이 생각하는 거, 채식은 아주 이상한 사람이 하는 거 이런 인식이 아직까지는 한국에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문화적으로 바꿔볼까, 문화와 예술이 거기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가 아주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제가 원래는 이제 전공이 미학입니다. 미학을 했던 이유가 대학교 때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공부도 하고 그래서 이제 환경 운동가가 될까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런데 율례 문제 가지고는 저도 한 2년 정도 거의 채식만 하고 이제 플라스틱도 안 쓰고 그런 실천들을 한 20년 전에 했었는데 해보니까 거의 약간 도인이 이상한 사람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이게 인간은 옳은 거나 좋은 걸 떠나서 아름다운 거, 그리고 내가 정말 힙하다고 생각하는 거, 뭔가 혁신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내가 끌고 가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만 적극적으로 행동의 변화로 일어난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너무 큰 정책이 작은 걸로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좀 공공 중간조직이나 이런 데서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의식을 재밌게 그리고 이제 좀 미디어도 잘 활용하니까 그런 걸 통해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그 프로젝트들을 어떻게 보면 문화부가 많이 해야 된다. 그리고 할 수 있게끔 정책적인 걸 만들어야 되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고 마지막으로 제가 요즘 가장 감동스러운 멘트 어떤 이제 기억나는 멘트가 그 유엔 총회에서 그 SDG 모멘트에서 BTS가 발표한 미래 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단 BTS가 발표한 내용인데요. 아무도 겪어보지 않은 미래, 우리들이 세워갈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사는 게 맞을지 스스로 답을 찾아보고 있다. 이렇게 이제 RM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이 방송을 보고 우리가 얘기했던 게, 1억 명의 아내가 이걸 들었다고 한다면, 그 전에 누가 했던 것보다 더 큰 변화,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농담으로 얘기했던 게, 그럼 BTS 너무 일만 시키지 말고, 이런 탄소 프리한, 퀘벡주든, 탄소 프리한 어떤 진짜 잘된 도시에서, 꼭 한국일 필요는 없다는 생각에 도시에서, 한 달 동안 그 시스템에서 살아보게 한다면, BTS 훨씬, 어떤 방식으로 사는 게 맞을지 고민해 본다고 했던 답을 택해서 BTS가 그런 것들을 말하게 하는 거. 그런 거에서 문화부나 공공에서 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해볼 수 않는다 생각이 들었고, 지역정부 차원에서는 그런 다양한 제주도에서는 그런 예술가나 영화 감독이나 그리고 이제 뮤직비디오 감독들이 제주도의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좀 더 그런 인식을 갖고 그걸 되게 아름다운 영상에 너무 일상적인 모습으로 탄소 중립의 라이프 스타일을 담아 내모로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힙합 모드로 보여줄 수 있게 하는 거에 여기 로컬에 있는 사람으로서 좀 많은 노력들을 해야겠구나.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면 정보들을 좀 많이 노출시켜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생활하신지는 정말 몰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 달 전에 뵀었을 때 둘이 그 제주 흑돼지를 너무 맛있게 먹었거든요. 채식주의자. 예, 그럼 또 대학교 때 그런 환경주의자로서 그런 삶을 사시는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너무 맛있게 먹었어. 오늘 말씀 주신 내용이 상당히 큰 의미가 있네요. 우리 시민분들의 경험과 암묵지를 끄집어내는 작업이 오히려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뭘 가르쳐주고 일방적으로 어떤 정보를 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게 어쩌면 그분들이 생활 속에서 알게 모르게 갖고 있는 그 지식과 지혜가 있거든요. 탄소 중립에 필요한 어떻게 보면
부분들을 빨리 건드려서 집단지성화시키고 이걸 구조화해서 사회 변화에 필요한 컬렉티비즘, 그렇죠? 예, 행동주의적인 변화를 정책 과정 안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이런 문화 전문가들이 많이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문화라는 게 단순히 문화활동에 이제 그치는 게 아니고 문화활동을 통한 보다 높은 수준의 시민성과 정책 효과를 만들 수 있는 기술, 예, 그리고 탤런트, 더 나아가면 거버넌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좀 꽤 지나가는데요. 또 이렇게 보내주신 또 중요한 질문 하나를 좀 나눠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탄소 중립하면요, 미래 세대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관성 이제 지을 수는 있게 된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이게 미래 문제니까 미래 세대가 이런 고민을 해야지. 또 미래를 위해서 미래 세대에게 필요한 캠페인이나 아니면 소통이나 아니면 다양한 정책적인 이벤트가 필요하겠지.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요, 이런 얘기를 오늘 좀 드려보고 싶었어요. 인구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대한민국, 또 저출산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는 대한민국은요, 사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시니어 시민들이세요. 자, 그렇다면 시니어 분들에게는 탄소 중립이 의미가 없냐?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오늘 정다운 부대표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 이렇게 좀 시니어,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죠. 뭐 50대라든가 60대 이상의 우리 시민분들이 탄소 중립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그분들도 경제의 주체이자 대한민국의 굉장히 중요한 사회 구성원이신데, 이분들이 탄소 중립에 관심을 갖고 탄소 중립에 필요한 행동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커뮤니케이션 캠페인 해보면 좋을까요? 혹시 이렇게 아무래도 산업계에 계시니까 상당히 이 시니어 분들에 대한 어필 그리고 다양한 그 접근법의 효과성을 보고 계실 것 같아서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뭐 아시다시피 제일 어려운 분들이 사실 시니어 분들인데, 왜냐면 이게 딱 오랫동안 또 사셨고 본인이 믿는 게 또 있고, 이게 이제 뭐 정치도 그렇죠. 사실 시니어 분이 이제 뭔가 정치 색깔을 바꾼다든지 뭐 자기 신념을 바꾸는, 또 종교도 그렇고 이게 가장 어려운 게 그런 부분인데, 또 반면으로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발표 때 보여드린 그 에피 프랑스 그 영상을 보시면 거기도 시니어분들이 계시거든요. 노인분들이 계시는데 차를 막상 바꿔줬는데 너무 편하네. 그 다큐멘터리 보면 또 그게 되게 와닿아요. 물론 어디까지가 과장이고 진짜인지는 뭐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영상의 핵심이 그거였습니다. 전기차로 바꿨지만 너의 삶의 변화는 아무것도 없다. 환경만 좋아지고, 이게 되게 좀 저는 신선했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좀 재밌는 건 뭐냐면, 시니어분들이 전통 매체는 시니어분들이 제일 많이 봅니다. 그거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아직도 그 조중동이든 뭐 KBS, MBC, SBS가 살아남는 이유가 뭐냐면, 다들 유튜브를 보지만 아무래도 시니어분들이 다 그 TV를 보기 때문에, 그 메인 매체는 시니어분들이 보기 때문에 거기 힘이 대단해요. 그래서 그런 매체를 활용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자면, 제가 좀 이게 갑자기 하는 질문이라서 이제 좀 생각이 좀 정리가 필요하긴 한데, 그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들은 거기는 사람이 막상 바뀌면 금방 적응을 해요. 무슨 말이냐? 핸드폰, 스마트폰, 유튜브 이런 것도 그 처음에 나왔을 때는 어르신분들은 잘 몰랐거든요. 뭐 페이스북도 그렇고 뭐 카톡도 그렇고, 그다음에 거기 나오는 이제 뭐 유튜브도 그렇고, 처음에는 젊은 세대가 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페이스북은 젊은 세대가 안 합니다. 어르신들이 다 하고, 그다음에 어르신들이 요즘에 뉴스보다 유튜브로 뉴스를 더 많이 봅니다. 어르신들이 유튜브 본 시간이 상당히, 거기서 본인이 보고 싶은 내용을 엄청나게 많이 보는데 그만큼 적응력이 또 빨라요. 요즘에 시니어 분들은. 그게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적응력이 빠르다. 그래서 친환경적인 게 또 미래지향적인 거고, 뭔가 미래적이고 뭔가 먼 얘기 같기도 하고, 좀 젊은 세대도 약간 바로 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막상 또 하면 금방 적응해요. 그게 그 요즘 세대 시니어들의 그런 뭐 장점, 그런 상황이다. 뭐 장점이든 단점이 상관없이 상황이고, 또 이제 그 지금 현대차도 사실 저희가 이제 뭐 많은 영상들 같이 만들고 있는데, 2045년인가 40년인가 그때는 이제 탄소 중립 선언을 했어요. 이때부터는 더 이상 휘발유차 안 만든다, 경유차 안 만든다. 그렇게 환경이 만들어지면 또 적응 잘 할 거예요. 그게 이제 시니어 세대, 우리나라 사람들의 뭐 그런 뭐 성격인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너무 이제 어떤 시민 의식, 사람이 뭐 어떻게 하냐 하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과연 이제 그 기업들이나 기관들이 어떤 정책을 펼치고
이게 부담스럽지 않게 다가가고 뭐 돈이 좀 쓰일 수도 있겠지만 이걸 어떻게 투자하고 그걸 환경을 만들어주냐가 제일 큰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걸 환경을 바꿨을 때 거부감 느끼지 않게 사람들이 이제 받아들일 수 있게 그걸 잘 홍보를 해야 되는 게 되게 물론 중요한 것이고 그것 때문에 뭐 세금이 올라갈 수도 있고 좀 바뀔 수도 있고 하지만 또 처음에 불편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정부 차원에서 그걸 바꿔줘야 사실상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서 하는 건데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바꿔도 생각보다는 적응을 잘 하지 않을까. 아까 그 봤던 에피 영상처럼 또 우리가 지금 뭐 맨날 그 요즘 기술들을 잘 활용하는 어르신들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하루아침에 이게 뭐 정책이 바뀌면 당연히 그게 이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그를 자연스럽게 녹여내느냐, 단계적으로 뭐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도 코로나도 한 번에 갑자기 마스크 다 벗으세요가 아니라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우리가 위드 코로나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친환경도 단계적으로 어떻게 이제 하나씩 더 우리가 그거를 마음을 받아줄 수 있는지 시니어분들도 그거를 적응할 수 있는지를 접근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정다운 부대표님은 이게 모시길 너무 잘한 게 산업계에서 실제 검증되고 확인된 이런 사례나 아니면 뭐라고 그럴까요? 굉장히 중요한 그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갖고 말씀해 주셔서 이런 부분들이 좀 훨씬 더 공감을 크게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광준 센터장님, 실제로 문화도시센터의 시니어 관광객, 시니어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세요. 이분들을 보시면서 이분들의 탄소 중립의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무슨 일을 하면 좋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니어 차원에서는 저희가 문화도시 서귀포 차원에서 휴먼 라이브러리를 만들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제 현대화된 삶의 방식이 아니라 이전에 뭐 1990세나 80대 되신 분들은 거의 그게 이제 현대 문명의 이치를 사용하기 전에 전통적인 그 제주도의 식주 생활에 대한 기억과 기술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휴먼 라이브러리를 썼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아마도 이제 그런 어떤 생태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기름을 쓰지 않고 살았던 사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런 게 되게 이제 인상적인 게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원래 제주도가 2007년도에 세계유산,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이 되면서 관광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전까지, 그리고 제주도가 2007년부터 올레가 만들어져서 마을마다 방문객이 가기 전까지는 여기 제주도 마을에서는 쓰레기가 안 나왔다고 그래요. 음식물 쓰레기만. 왜냐면 이게 이제 땅이 되게 많으니까 감귤밭이나 그럼 한 곳에 이제 어느 정도 그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면은 묻어두고 자연스럽게 자연으로 순환되는 그런 것들을 여전히 하고 계시는 삼촌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음식물이라는 게 어떻게 어떤 자리에 놓아지느냐에 따라서 부패로 보일 수도 있고 어떤 장소에 놓여지면서 순환의 어떤 이제 물질로 보여줄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옛지혜를 이제 헬레나 여사가 얘기한 어떤 오래된 미래 뭐 그런 것들을 삼촌들이 얘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의외로 또 세련된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주하셨는데 은퇴하고 이주하셨는데 60세 이상이 되시는데 그런 어떤 문화적인 의식이나 환경 의식이 있으신 분들은 다 전기차 사용하세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데 해결하지 하나 못하는 게 아직 그 제주도가 그런 건축과 전기가 대박을 안 했어요. 그래서 패시브 하우스라든가 에너지 제조 하우스라든가 이런 기술이 되게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삼촌들은 이제 좀 안정된 경제적인 조건 안에서 그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그런 집 자체를 그런 신재생 에너지에 기반해서 기름을 쓰지 않는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정책적으로 한다면 많이 호응하실 것 같다. 왜냐면 기름 넣고 하는 게 되게 피곤해 하시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이 좀 들었고, 관광객 차원에서는 제주도가 저는 이제 뭐 여러 차원에서 기업들도 이제 이모빌리티 테스트베드로 제주도를 생각하기도 하고, 전기차의 테스트베드로 생각하기도 하는데, 관광 측면에서는 제주도에서
그런 이제 탄소중립 라이프 스타일을 경험을 하게 되면 서울에 올라가서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더 다양한 스타트업과 그런 이제 예를 들어서 좀 쓰레기통을 두어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하나의 이제 그 생산의 재료가 되게 할 수 있는 전체적인 시스템을 제주도에서 한번 구성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 방문객들이 그 참여하면서 아 내가 쓰레기를 남기고 가지 않았다. 제주도 왔지만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마일리지나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의식 변화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제주도에 갔을 때 되게 이제 어떤 인센티브 정책을 줘가지고 앞서 이제 정다운 감독님 얘기처럼 제가 들었던 생각은 아 전기차 전용 렌트카 미래 세대를 위한 이런 거 회사를 만들어야겠구나. 그래서 20대가 사용하면 운전면허증이 있는 20대가 사용한다면 아반떼보다 더 싸게 4만 원 정도의 대여를 해주는 그래서 다시 그걸 경험을 해보는 그래서 인스타에 올리게 하는 뭐 그런 부분들이 된다면 제주도에 온 방문객이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탄소중립의 홍보대사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상상을 해봤습니다. 오늘 님의 시니어 시민분들의 뭐라고 할까요? 앞으로 좀 기대감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수 있었고 저도 충분히 공감했어요. 우리 시니어 시민분들의 좀 미디어 리터러시나 디지털 리터러시는 상당히 빨리 형성될 수 있고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디지털 격차에 대해서 우려하는 여러 사회적인 목소리도 있지만 진짜 유튜브로 정보 습득하시고 이 안에서 여러 가지 커뮤니티를 형성하시면서 나름대로의 굉장히 고도의 그 시민성들을 만들어가고 계신 뭐랄까 일종의 미디어 소비 행태를 보면 야, 이 세계에 이런 나라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의 굉장히 빠르고 강한 그런 문화를 형성하고 계신 것 같은데 좀 걱정은 유튜브에 좀 걸러지지 않은 컨텐츠는 뭔가 이렇게 좀 이해 정보라던가 좀 이렇게 가짜 정보 이런 것들이 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검증되지 않은 내용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은 항상 좀 우려가 돼요. 앞으로 좀 시니어 시민분들과 MZ 세대 간의 탄소 중립을 위한 직접적인 소통, 대화, 사회적 대화죠 일종의 정책 대화 그리고 변화를 위한 이 세대 간의 협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 정리하면서 그래도 오늘 산업계의 또 전문가 그리고 지역 문화도시 안에서 탄소 중립을 또 걱정하시고 또 문화 속에서 이런 변화를 만드시는 전문가 그리고 또 해외에서 또 한 분 모셨어요. 그러면 요거 마지막 질문으로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임용호 상무관님 오늘 이렇게 제주도를 이렇게 또 간접적으로 학습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요. 이 캐나다와 한국이 앞으로 탄소 중립을 위해서 협력할 수 있다는 특히 탄소 중립은 국제사회에서 같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꼭 그래야만 하고 그랬을 때 캐나다를 대표하시는 시민으로서 우리 제주도, 서귀포 혹은 한국 사회와 이런 일을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센터장님 말했듯이 퀘벡과 제주도 되게 비슷한 점이 되게 많죠. 그런데다가 이제 좀 기술적이나 과학적으로 봤을 때 하는 그런 사업도 되게 비슷한 게 많은 것 같아요. 요즘 태양광 에너지, 뭐 윈드 에너지도 있고 특히 전기차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스마트 그리드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나 그런 사업도 충분히 같이 해서 좀 서로의 이득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가 봤을 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퀘벡이나 캐나다 이런 생태가 아주 훌륭하게 돼 있다 보니 산업도 그렇지만 연구자분, 뭐 기술자분 분도 시작해가지고 같이 협업해가지고 무슨 파일럿 프로젝트 이런 걸 시작해도 아주 훌륭할 것 같아요. 뭐 배터리도 충분히 그렇죠. 뭐 꼭 그 배터리 리사이클링도 있지만 딴 것들을 많이 있어서 그렇게 충분히 가능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또 그 중에 큰 것 중에 하나가 조금 센터장님 얘기하셨어 조금 간략하게 얘기하셨는데 스타트업 대해서도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잘 아시겠지만 스타트업이 이제 지역 그런 경제에 큰 영향을 가기도 하죠. 혁신도 하기도 하지만 뭐 일자리 창출부터 시작해가지고 해서 물론 그런 스타트업 익스체인지 어떻게 보면은 뭐 캐나다 퀘벡과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그런 스타트업 이제 좀 익스체인지 해가지고 서로 이제 같이 연구를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서로의 생태계를 좀 즐겨서 뭐 제주도나 서귀포시에 있는 스타트업들이 뭐 퀘벡 가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와서 좀 이렇게 같이 일도 해보고 이런 것도 되게 제가 봤을 땐
훌륭한 협력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제가 봤을 때 또 그래도 문화 도시고 좀 문화 쪽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이런 것도 스타트업도 가능한데 좀 기술 뭐 탄소 중립 기술보다 탄소 중립을 좀 어떻게 시민 참여할 수 있게끔 아니면 홍보 좀 이렇게 시민이 좀 더 이걸 잘 알 수 있게끔 이런 사업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퀘벡이나 캐나다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시민이 이제 의식은 뭐 탄소 중에 조금 있겠지만 진짜 일상생활에서 그 사람이 뭘 할 수 있나 이런 것도 교육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는데 그냥 단순한 프로그램보다 약간 앱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스마트폰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일상생활을 보고 탄소 중립이 얼마나 가능한지 이거를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버스 대신에 걸어갔다. 그러면 이제 그 핸드폰이 그걸 다 추적이 되죠. 이제 뭐 그 버스나 차는 더 빨리 가다 보니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니면 그 사진 찍어서 뭐 먹었는지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소고기 대신에 뭐 브로콜리 먹었다. 그럼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좀 이렇게 숫자가 나오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이제 혼자 하면 좀 재미없다 보니 그런 다른 시민들도 같이 참여해가지고 약간 조금 경쟁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몇 등은 좀 이렇게 당연히 나 잘했다 이런 것도 있죠. 상품도 있고 어떤 행사도 초대받고 좀 이런 생태계도 이런 혁신을 해서 좀 가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꼭 막 기술적도 좋지만 좀 문화적 시민 참여 좀 이런 식으로도 스타트업으로 해가지고 그런 충분히 많이 협력할 수 있는 기회가 제가 봤을 때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의미에서 하나만이라도 내년에 이어질 수 있으면 한국과 캐나다 양 국가 간의 큰 기후변화를 위한 그 협력 과제가 형성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범준 센터장님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성부관님이 얘기 주신 내용들과 되게 약간 많이 겹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관심 분야도 유사성이 되게 높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 이제 좀 이제 교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 많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국내에 또 이제 문화 스타트업 제주도에서 문화 스타트업 쪽도 있고 문화 기술과 관련된 여러 이제 스타트업도 있지만 또 예술 그룹도 많이 있거든요. 미디어 아트라든가 이런 그룹도 많이 있어서 퀘벡에 뭐 제가 듣기로는 이제 이모티브 티어터라든가 이모티브 퍼포밍 아트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많이 활발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교류를 하면 어떤 이제 국가 간의 공동 제작하는 그게 주제가 이제 탄소 중립이라든가 새로운 좀 더 미래지향적인 미래 세대들이 가능할 수 있는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는 것도 이제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자연환경과 그리고 이제 에너지 전환과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있는 두 도시의 시민 교류를 통해서 훨씬 더 자극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가.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타자는 자신의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타자가 있을 때도 나 자신도 많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두 도시 간의 교류를 통해서 이제 서로 이제 시민들이 서로 자극을 해주는 그런 과정들이 또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가 이제 또 이제 갈수록 어떻게 보면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수 있잖아요. 탄소 발자국 측면에서 보면 그랬을 때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한 번에 만나니 미디어를 통해서 교류가 돼서 그게 또 국가 관계도 또 활성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얘기한 이제 예술 교류가 또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술가들과 동시 예전에 이제 뭐 세도시 이야기 그런 프로젝트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영국과 한국과 뭐 이제 미국 연결하는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거 했었는데 미디어 프로젝트에서 그런 것처럼 두 도시 이야기 그래서 이제 제주 아일랜드와 퀘벡주와 하는 예술 프로젝트도 또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정다운 대표님, 마지막으로 짧게 민간에서 이 정부의 여러 가지 소통 사업들을 함께 또 하시기도 하고 사업으로 또는 자문도 하고 계실 텐데 내년도에 우리 시민분들의 탄소 중립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소통 프로젝트를 하면 좋을지 짧게 좀 제안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아직 뭐 그쪽 너무 큰 어려운 질문을 해가지고 뭐 대변하기 좀 어려워요. 요즘에는
짧게 얘기하자면 뭐 영상은 뭐 원래대로 많이 하지만 전통 매체들은 뭐 원래대로 하겠지만 요즘엔 특히나 새로운 매체들이 메타버스도 있고 또 이제 뭐 쇼츠, 뭐 틱톡이든 뭐 유튜브 쇼츠든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그러니까 진짜 시장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예전부터 확실하게. 예전엔 뭐 TV, 뭐 광고, 요즘 TV 광고보다는 또 이제 온라인에서도 더 이상 유튜브보다는 더 짧은 쇼츠 영상, 또 여기서 이제 뭐 또 메타버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매체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계속 이제 경각심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이제 깨어있고 뭐가 요즘에 대세고 또 뭐가 좀 길게 나가고 이런 걸 앞으로 먼저 보는 자가 이기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짧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부가 앞으로는 좀 먼저 아주 민첩하게 미디어 생태계를 관찰하고 또 시민분들의 미디어 또 행태, 커뮤니케이션 스타일을 또 파악해서 거기에 적합한 탄소 중립 캠페인 과제를 설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2시간 동안 기후 위기로부터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탄소 중립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문화 창의 활동의 중요성을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실제 사례들을 통해서 오늘 포럼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의 고민과 또 궁금증을 해결해 볼 수 있었습니다. 책임 있게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강력한 행동 변화를 추진해야 됩니다. 특히 미래 세대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되고 또 이분들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됩니다. 사실 사람만이 아니고 자연과의 공생도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말씀해 주셨지만 이 문화창의 활동을 통해서 뭔가 이 정책 과정 안에서 탄소 중립이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불공정하거나 또는 불평등한 이슈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지하고 또 이렇게 자유롭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캐나다 이렇게 모시게 되니까 되게 좋은 게 캐나다의 아주 독특한 문화청의 혁신 생태계를 읽어낼 수 있었고요. 이 안에서 인적 자원 구성이 아예 어려서부터 탄소 중립을 잘 할 수 있도록 사회 제도 시스템이 지원하고 관리하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의 부러움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기후 변화를 통해서 회복 활력성을 높이고 더 나아가서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기회와 또 창의력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한층 더 강화되기를 바라고 저희는 다음에 서울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